주로 농식품부에 전부 다는 아니고요. 거의 대부분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 농민분들 그리고 농식품부에서 가장 상관이 이렇게 앞에 앉아 계신데 이 농식품부 사업과 관련돼서 이런 실천 정책으로는 지금 4년 차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농식품부의 정책을 하기도 전에 한참 전부터 이런 실천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좀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이 어떤 길이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좀 편하게 수다나 떨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였는데 아무리 봐도 좀 편하게 수다를 떨 수 있는 분위기가 앉게 돼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사회를 보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수다를 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지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갑자기 막막한데 마이크는 저쪽에 저 선생님은 마이크 제가 모르는 분야인데 소개를 네, 저는 아까 낙대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10분 늦게 와서 못 들어간다고 하셔가지고 지금 자리가 이 자리밖에 빈 자리가 없어서 감히 이렇게 아니면 충주에서 온 실물리 사회정돈 김태훈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패널이 아니신 것 같은데 예, 상관없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으니까 제가 또 다른 기회를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플로에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한 번씩 가서 소개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몇 가지 좀 사실은 각본을 짰어요. 짰다기보다도 무슨 얘기를 할지 좀 미리 좀 자료를 보내달라고 이렇게 제가 받았는데 아침에 급조된 강의를 준비하느라고 이걸 읽어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거의 애드립으로 즉흥으로 진행을 할 건데 아마 좀 일단 여기 계신 패널분 중에 몇 분들한테는 그걸 한 두세 분한테 그 얘기를 듣고 싶어요. 사회적 농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이 실천을 하면서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었구나. 내가 하고 있는 게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나는 평소에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특히 그런 생각을 강하게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건들, 에피소드죠. 그런 얘기를 한 두어 분한테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먼저 아까 자료도 나왔지만 최 선생님께서 한국농장의 최 선생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이었구나. 뭐 이런 걸 느꼈던 사건, 순간 예를 하나 좀 짧게 얘기를 해주십시오. 본인 소개 잠깐 하시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저한테 먼저 시키셔서. 네, 협동조합 행복농장 최정선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 왔고요. 저희 행복농장은 8년차 돌봄농장, 돌봄과 교육과 고용 이런 형태로 농사를 지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농장입니다. 그런 에피소드 굉장히 많았고요. 되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힘들어서 이렇게 사회적 농업 농장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구나. 그래서 그만둬야 되나? 이거 자격이 안 돼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고요. 고비고비를 넘겨가지고 뭐 지금까지 버티고 왔는데 제가 잘나서 버틴 게 아니라 저희 농장은 이제 1000평 부지밖에 안 돼요. 농장은 굉장히 작은. 저도 뭐 유럽에 견학을 한 2번 저희 이사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가고 또 농식품부에서 2018년도에서도 운이 좋게 또 한 번 가게 됐는데 갔더니 작은 농장이 9헥타르, 12헥타르 이렇게 규모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희 농장은 1000평이거든요. 농장 안에 유럽의 농장 안에 뭐 병원도 있고 심지어 뭐 카페 또 레스토랑도 있고 농산물 집판장도 농장 안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농장 안에 수입으로 다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은 마을로 가야 된다 그런 걸 절실히 느끼고 있고요. 에피소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쉽게 얘기하면 네. 첫 번째 무슨 얘기하다가 막
울컥하시잖아요. 아, 어제도 한번 짠했고 짠했던 얘기 한번 아, 시켜달라는 예. 얘기.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어제 짠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거점 내 그 경인권 대전 그리고 충남권 대표님들 오시고 전체 모임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사회정농 4년차 하면서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 그런 얘기를 대표님들한테 이제 하면서 신규로 저희 이제 거점 내 농장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그 진정성이 많이 느껴졌고 그 진심이 많이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그랬던 거고요. 저희 농장에서 정신장애인 분들과 이제 함께 하는데 그 시설에 굉장히 오랫동안 사셨던 분인데 기회가 돼서 조금 무리해서 2017년도에 주거 독립을 도와드렸어요. 두 분 다. 그랬을 때 굉장히 힘들었는데 왜냐면은 이제 시설에서 약도 관리받아서 잘 드셨고 했던 분들이 갑자기 혼자 이렇게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것 때문에 저희 농장에서 그런 돌봄의 역할을 굉장히 뭐랄까요 깊숙이 하게 됐습니다. 약 관리도 도와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약 관리를 해드렸는데 좀 어려우셔가지고 입원도 또 도와드리고 했는데 그때 저도 되게 힘들었고 그랬는데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 같이 일하는 저보다 한 살 많아서 처음부터 이제 언니라고 하는데 그 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처음에는 그러셨었어요. 고향에. 근데 한동안 이제 약을 안 드시고 병원도 입원하시고 그러다가 저희 농장에 바로 안 받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라고 여기도 일터기 때문에 직장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책임을 갖고 같이 함께 일하셔야 된다. 제가 너무 힘들다. 언니가 안 나오시면. 그래서 한 일주일간 조금 집에 계시다가 만났어요. 계속 같이 할 수 있으시겠나. 그랬더니 열심히 하겠다고 농장이 자기는 좋다고 와서 일하고 또 마을 사람들하고 함께 만나고 하니까 본인도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시고 계시고 저도 솔직히 같이 의지를 하는 동지, 동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하고 있어요. 안 계시면 또 서운하고 또 안 계시면 또 농장 일도 저도 바쁠 때 이제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 의지도 하고 서로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질문을 받아가지고 횡설수설한 것 같은데요. 일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짜냈던 얘기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 연세도 60다 되시죠. 예, 정신요양병원에서 10년 이상 사시다가 결국 우여곡절 끝에 나오셔서 동네 주민이 되신 거죠. 그래서 농장에 출퇴근하면서 살고 계신데 가족은 있으나 그냥 서류상 있으신 가족인 것 같고 얼굴도 안 본 지 10몇 년 되신 것 같고 그 동네 사는데 제가 짜냈던 건 뭐냐면 지나가는 말로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최 선생님한테 제가 아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분들 지금 여기서 농사 짓고 동네에 살고 있는데 곧 환갑되고 나이 드시면 농사일을 계속하기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냥 제가 지나가는 말로 여쭤봤어요. 최 선생님도 무심하게 아니 뭐 별거 없고 우리 내 소원은 요 두 언니들하고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농장에서 일하다가 70 넘고 돌아가시면 동네 사람들이 장례를 치러주고 그게 소원입니다. 그렇게 같이 사는 게 소원입니다. 이렇게 무심하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예, 저는 이제 눈물로 안 보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돌아서서 제가 짠한 울컥했습니다. 제가 느낀 거는 아주 작은 얘기일 수 있지만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시는 농민분들의 어떤 바탕에 깔려있는 그 정신이나 마인드, 심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딱한 저같이 뭐 연구자들이 쓰는 뭐 사회혁신, 사회통합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핵심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냥 같은 사람인데 농사지면서 같이 잘 먹고 같이 잘 살자. 이게 전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홍성에 갈 때마다 여기가 이제 돌봄이긴 한데 사회적 농업의 어떤 돌봄을 외관 굉장히 초라합니다.
한눈에 딱 봐도 진짜 돈 되게 못 벌겠다 싶은 비즈니스 대동인데 이 사회적 농업의 본령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어서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던데 그때 제가 짠했습니다. 3년 전에. 저기 이은경 대표님께서 어르신들하고 일을 꽤 진짜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좀 의미 있게 느꼈던 순간이 어떤 것이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을 제가 한 지금 10년 정도, 11년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사하게 지역의 어르신들하고 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어르신들하고 농사를 짓는다라고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농사라기보다도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공동체 내에서 다양한 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노인분들이 다수로 많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청장년 분들이 또 일부 계시고 거기에 소수로 청년 농부들이 조금 있고요. 거기에 또 소수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농업을 기회로 이 공동체 내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농사는 저도 어디 가서 농부라고는 소개를 합니다만 농사는 너무 아직까지 저한테는 무겁고 무섭고 버거운 그런 일인 것 같은데 공동체 내에서 농사를 매개로 어르신들하고 청년들과 아이들과 이런 것들을 자꾸 농장에서 교차시키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르신들 학교 텃밭을 일구는 이런 핑계로 마을의 어르신들을 선생님으로 초빙하고 거기에 청년 농부들을 합류시켜서 아이들 농사를 돌보게 하고 아이들과 거기에 또 학교의 선생님들까지 모아가지고 이렇게 농사활동을 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게 하고 엮이게 하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일을 주로 하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회적 농업은 사실은 이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는 마을 공동체에서는 이런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 않는가. 몇몇 안 되는 공동체, 마을 공동체에서 각자 고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내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만날 수 있게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사회적 농업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이 어르신들하고 농사 짓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노인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청년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꾸 노인 일자리에 노인 복지에 노인만 그렇게 하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노인 복지를 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공동체 내에 노인분들이 워낙에 다수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마을을 지속시키는 그 일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 마을 속에 있는 다수의 사람들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이분들이 떠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제가 노인복지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하면서 가장 좀 찡한 거를 얘기해달라고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이런 일을 하면서 노인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공부하고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보람을 느끼는 일이라면 하다 보니까 노인에 대한 이제 이해가 좀 깊어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농촌에 있는 노인분들은 거의 인간 문화재 수준의 전문가들이세요. 농업에 대해서.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70년, 80년을 농사를 짓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인간 문화재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라도 공동체 내에 있는 우리라도 어르신들을 농사 문화재로 예우하자라는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어르신들께는 늘 문화재와 같은 예우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게 좀 만났어요. 그래서 말을 붙이거나 뭔가를 할 때도 늘 물어보고 여쭤보고 이런 것들인데 어르신들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달라지시기는 하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도 되게 어색하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이제 자존감도 떨어지시기도 하고 본인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극적이 되시고 뭐 그런 부분인데 10년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은 어르신들이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시고 자존감도 많이 좀 생겨나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지금은 초등학교에서도 그 텃밭 읽을 때 어르신들을 선생님으로 초빙을 하지만 많은 영역에서 어르신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마을 교육, 예전 그 역사 문화 마을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골목과 돌담과 뭐 방앗간 뭐 이런 시설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소개하고 유지원 분들의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간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마을 교육이라든지 지역에 있는 도시 사람들은 이게 좀 그러겠지만 되게 소박한 문화재들이 있긴 있어요, 마을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초빙해서 역사 선생님, 마을 선생님, 용사 선생님 이렇게 초빙을 해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저는 이제 제가 특별히 뭘 했다라기보다도 제가 바라는 그 사람의 상이거든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게 사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어르신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이런 게 사회적 농업이고 사회적 농업을 하기를 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공개된 자리라 다들 말씀을 전질하시는데 짠하고 쨍한 얘기는 그만 듣겠습니다. 그 충성의 윤수경 대표님, 그러니까 제가 아까 산무청년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젊은 청년들과 함께 농사를 가르치고 어제도 제가 차를 오래 타는데 차 타자마자 그 청년 둘 뒤에 앉아 있는데 그러셨죠. 3일치 팔으려고 사과주스를 3일치 갖고 왔는데 하루 만에 다 팔아버리고 이런 천부적인 영업 재주를 지닌 청년들을 그러면서 은근히 자랑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청년들과 함께 이제 농사를 가르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짠한 얘기 말고요. 즐거웠거나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나 그런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 이 콜로퀴움의 서론이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인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짠한 얘기 계속 하시길래 제 속상한 얘기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 어제 그 친구들이 제가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어제 일정이 좀 많아서 자리를 비웠더니 3일 동안 쓸 사과즙을 다 팔아버렸어요. 냉장고 안에 손님 오시면 드릴 사과즙까지 다 꺼내서 팔아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안 팔아도 된다 그랬거든요. 막 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막 이렇게 막 사세요 그러길래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사과즙을 가지고 온 이유는 오시는 손님들 대접하려고 이 사과즙을 안 드리면 우리가 더 비싼 커피를 사서 드려야 되는데 이 사과즙은 그런 손님들을 위한 대접하는 거고 너희들이 앉아있으면 심심하니까 뭐 오시는 분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판매라도 해라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팔아도 된다 그랬더니 대표님이 또 우리를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배우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 초롱꽃을 보여주면서 초롱꽃 아시죠?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초롱꽃을 보여주면서 요 꽃은 초롱꽃이야. 요 초롱꽃 외에 풀들은 뽑아야 돼 그랬더니 초롱꽃의 꽃대만 놔두고 밑에 하얀 이파리, 파란 이파리까지 흙을 이렇게 그렇게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내 탓이다. 정확하게 이 이파리는 초롱 이파리니까 이 이파리도 떼지 않으면 뽑으면 안 된다까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저희가 많이 공부를 하고 많이 배웁니다. 그리고 반성을 하죠. 우리가 오늘도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렇거든요. 청년들은 저희가 2001년도에 청송에 들어가서 저희도 그때 30대 초반 31살 뭐 그때였으니까 그때 청년일 때 들어가서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다가 조금 그래도 좀 살만해져서 후배들이 일손이 필요해서 왔고 일을 하면서 또 농사를 짓고 싶다는
사람이 생겨서 그러면 우리가 했던 고생은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뭐 이쪽으로 발만 떼려고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우리는 친절인데 그들은 그걸 과잉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건 것 같아요. 원하면 들어줘도 되는데 미리 애써 막 미리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것까지 해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막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박람회를 나오면 뭐라도 필요해야 되지 않을까, 뭐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주는 거, 더 배려해 주는 거, 시간 뭐 일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도 더 배려해 주는 거는 조금 지금부터는 흉인데요. 그 배려해 주는 거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FM들은 정식으로 하면 자기 것들을 뺏는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생각이 다 다르겠죠. 걔들이 틀리고 우리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달라서 그 다른 생각을 계속 저희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리두기.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도 필요하지만 청년들하고도 거리두기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 너무 잘해주려고 하면 그게 부담이 되고 우리는 상처받고 그들은 간섭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밤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 않고요. 쉽지 않은데 그래도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신 분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그분들이 우리를 보듬어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이런 농장 일을 잘 할 수 있었고 도망가지 않고 내기했었대요. 첫해 쟤들 언제 도망가나 동네에서 내기했다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도망가지 않고 집 짓고 살고 있고 이런 일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우리가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대간을 연결해주는 일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늘 그렇죠. 정말 좋은 일이라고 우쭈쭈 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보람은 있으나 또 반면에 우리 사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또 이런 정말 이기적인 생각도 사실은 하게 되거든요. 다른 대표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가치 있는 일이긴 하나 내 에너지와 내 시간과 내 경제적인 거, 내 땅까지도 어쨌든 다른 사람한테 내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싸움을 하시겠죠. 이 가치와 내 실리의 그 균형을 어떻게 잡아줄 것인가. 그러면 그런 것들은 이런 지원 사업이 필요하고 그 지원 사업을 안 하더라도 이 가치 있는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다른 이 일들을 통해서 다른 경제적인 일들도 채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지치지 않도록. 사실 지금 최정선 이사님도 말씀드리고 여기 있는 대표님도 다 그렇겠지만 4년 차잖아요. 솔직히 지칠 때가 됐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그래서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신규 하신 농장들은 막 이렇게 열심히 해야지 의욕에 차시는데 사실 계속 하다 보면 지칠 수도 있으니 그분들이 지치지 않게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농민부에서 많이 그런 응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까 제가 바로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싸해가지고 일단 제가 전 서론을 끌은 것이고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중에 이제 다른 본인의 신념 그리고 주변의 경력, 도움 이런 것들과 함께 오랫동안 사회적농업을 실천해 오신 정부 정책 사업 있든 없든 관계없이 오신 분들이시긴 한데 그래도 이제 이 농식품부의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좀 4년째 참여하시면서 아마 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꼭 정부 정책 차원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농업이라는 게 그게 좋은 거라면 이걸 어떻게 확산시키고 좀 더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각자의 좀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몇 분한테 그런 전망과 전략, 개혁 거창한 이런 식으로 사회적농업이 좀 확장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천에서 한 선생님, 제천에 내려와서 하신 지 몇 년 되셨죠? 7년.
예, 하여간 예, 제 고향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제천시 덕산면입니다. 저는 예산군 덕산면 출신이고요. 17년 동안 제가 제천 갔더니 참 힘들더라고요. 멀더라고요. 두뇌산골이던데 거기서 17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가 사회적농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해오셨고, 그래서 아마 요즘도 고민이 많으시고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것인가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지금 이제 덕산면 청년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사회적 농업을 하게 된 거는 저희 집이 부모님이 지금 82, 셋 이렇게 되시는데 소작농으로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동네가 한 20m가 됐었는데 그 소농으로서 부모님이 정말 내가 농사를 짓지만 넌 농사 짓지 말고 공무원이 되라고 서울로 보낸 거단 말이죠. 그렇게 돼서 제가 서울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래서 제가 또 우연하게 강남에 있는 중학교에 공교육 교사를 하면서 애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도 내가 정말 탈출을 한 농촌이지만 그 농촌에서는 이 사람의 어떤 관계망 속에서 자기가 지지를 받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애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좋은 고등학교로 가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그 과정에 성공하는 어떤 그 모습들과 실패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사람의 모습이 정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어떤 그런 과정들이 내가 도망쳐온 농촌에서 다시 교육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을을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로 이제 다시 이렇게 대학교육이나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서 보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기가 참 어렵다 그러 싶어서 이제 농촌으로 간 거고, 농촌의 학교에서 다시 이 삶이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런 활동들 중에 이제 마침 이렇게 정말 관계망을 해체하고 농촌이 농촌답지 않고 그냥 논이 공장처럼 되는 어떤 그런 사회 속에서 문제다 생각하고 있을 때 농림부에서 사회적 농업의 다기능과 사람 관계망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사회적 농업에 지원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부분들 우리가 이렇게 농촌의 관계망이 파괴되고 하나의 논을 혹은 밭을 공장으로 보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비하할 수밖에 없고 아직도 자기 자식을 도시로 보내야 된다고 하는, 제가 85년도에 서울로 떠날 때도 그랬는데 2021년에 지금의 시점에서 농민의 자녀가 다시 도시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게 여전한 것 같거든요. 우리 살고 있는 우리들도 그렇고, 그러면 저는 이 사회적 농업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농사 짓는 것들을 자기 자녀에게 자랑스럽게 하기 위해서 너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사실 농업을 통해서 농촌에 사는 마을이 관계망이 복원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사회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잘 사는, 그래서 1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20위권 안에는 들어가는 그런 거라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은 점점 더 그러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다행히 지금의 시점에서 코로나도 오고 그 다음에 지구 환경 위기도 오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어떤 모습의 삶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농업이 그러한 부분의 농촌에서 어떤 삶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사회적 농장들이 그 주변에 있는 이 관계망을 복원하는 역할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있는 노인분들, 그 다음에 애들, 이런 어떤 사람들이 농촌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회적 농업이 이런 사라진 농촌의 공동체적인 돌봄의 관계망들을 복원하는 핵심이 되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에 우리의 삶의 행복의 모델을 좀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삶의 주기별로 이렇게 농촌에서 이제 있어야지 삶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고령 농민에는 이영경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말씀 잘하신 것 같은데 인간 문화재잖아요. 도서관이고.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경쟁 침해가 왔었을 때 자기 의식이 있을 때까지는 같이 그 지역에서 그 문화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실 우리 그 사회적 농장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 사회에 정말 공장을 안 하고 자기가 생산한 것들을 먹고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삶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사회적 농장을 하는 부분이 아까 유수경 대표님께서 정말 자기 경제적 실익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실 사회적 농업의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저희가 지금 6천만 원 받는 거 외에는 그 돈이 되기가 힘든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농업이 이 장년들의 농촌에서 농사를 짓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청년들에게는 우리 자녀부터 좀 이렇게 농촌에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 자녀는 오고 싶지만 아빠가 하는 부분에 이 혜택의 대상이 안 됩니다. 제가 대표이기 때문에 대표의 자녀는 데려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예, 이제 그런 거는 빼보더라도 청년들이 왔었을 때 정말 산무에 이런 청년들이 농사 기능도 하고 자기가 도시에서 하고 싶은 전문 기술도 배웠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농촌에 사람이 살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보장돼야 되는데 그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돈이 안 되니까 다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좀 도시에 있는 이 다양한 재능을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 청년들이 농촌에서 그 재능을 하면 서비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농촌에 산다는 것은 자기 삶을 실행지으면서 농민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사람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애들한테는 지금 이제 우리 공교육이나 지역사회나 언론에서 농촌의 어떤 삶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사회적 농장들이 이런 농촌에 자라는 초등학생들 그 자녀들에게 농촌에 대해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걔네들이 남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 농장이 어떤 면에서 이 생애 주기적으로 지역사회에서 관계망을 복원하면서 지역사회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역할들을 해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들이 좀 강화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부의 여타의 사회경제정책처럼 매출이 얼마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관계망 복원에 이런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가 좀 평가의 대상이 주요 지점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이게 뭐 5년 동안 지원했으니까 자립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러한 활동들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있는지 그 관계망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있는지 이런 어떤 부분에서 좀 새롭게 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그런 어떤 측면에서 거제 4일 전인가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가려고 못 찾아간 게 충북도 강력 치매 안심센터인데 거기서 먼저 전화가 왔어요. 이게 복지부에서 이런 사회적 농업하고 사회적 농장 그 치매 안심센터하고 연결하는 것들을 해라고 공문이 내려와서 그 센터에서 우리 강력센터가 우리한테 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복지부에 있는 뭐 치매 안심센터, 건강정신센터, 교육부에 있는 뭐 장애인 하는 농장 이런 것들과 사회적 농업이 좀 이렇게 너무 그쪽의 기준 말고 적절한 어떤 기준이 결합해서 자연스럽게 그 지역에 있는 그 장애인이든 노인이든 혹은 청년이든 뭐 이런 사람들이 결합될 수 있고 그 활동 자체로 구성될 수 있는 어떤 국가의 어떤 시스템하고 연계되는 어떤 부분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작년에 농림부에서 어떤 여러 가지 부처와 같이 사회적 농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 결과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 같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결국 대했었을 때 농촌에서 생애 주기적으로 이 관계망들이 자기가 누릴 수 있다면 농촌 주민이 누릴 수 있다면 농촌에서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거고 그런 그 역할이 청년에게도 있고 노인에게도 있고 애들에도 있다면 지속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농촌이 지속 가능하려면 우리 사회적 농업이 이런 관계망을 복원하는데 굉장히 그 중심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거점의 그 농장의 역할이 있는데 거점 농장을 중심으로 최소한 하나의 강력들이 좀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고 여기에 뭐 사회적 농업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좀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 농업의 협회도 있고 거점 농장들의 연합 협력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 농업의 어떤 그 교육의 역할이라든지 네트워크의 중심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이 되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길게 했나요? 아니요. 길게 하시진 않으셨고 울컥하신 것 같아요.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 포인트 짚어주셨는데 제가 가기 자리에서는 아까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농민들이 뭐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뭔가 도움을 제공해주고 이런 것이 다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사실은 정확한 표현 아니죠. 潘 선생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신 건 뭐냐면 가기를 시켰거든요. 근본은 해체되고 소멸되는 농촌 지역사회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사회적 관계들을 계속 보충하고 버텨나가는 것, 사회적 관계들을 유지하는 데 주력하는 농업실천 이런 쪽에 사회적 농업의 의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충청도 또 광역 치매 안심센터에서 연락 받으셨다고 하는데, 예, 막 갑자기 농식품부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듣기로는 요새 갑자기 막 전화가 많이 온대요. 뜬금없이. 예, 그래가지고 막 사회적 농업 실천하시는 현장에 계신 농민분들께서 좀 당황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연락 오니까 우리 뭐 예를 들면 특수교육지원센터라는 게 있죠. 교육청마다 그런 데서 선생님들 연락하셔서 우리 아이들 중에 발달장애 아이들이 있는데 그 농장에 데리고 가려하는데 그러면서 막무가내 이렇게 전화 오시는데 저는 뭐 그건 좀 테크니컬한 문제고 갑자기 연락이 오시는데 이런 거죠. 3년 전만 해도 뭐 이런 실천을 하고 싶은데 학교 선생님들 개인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 찾아다니면서 거기 발달장애 학생들 우리 농장에 가서 같이 놀고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다 외면하셨고 이게 뭐야 사회적 농업 생존 처분 얘기고 뭐가 좋은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짬뽕이 돼야 된다고 서로 다른 분야가 농업과 다른 분야가 만나야 된다고 현장에서 굉장히 그게 쉽지 않았는데 짬뽕이 돼야 되는 거는 지역사회 현장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도 짬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농식품부에서 애써를 주셔서 보건복지고등학교 쪽에 좀 같이 해보자라고 벌써 2, 3년째 계속 사인을 보내셔서 이제는 조금 뭐라고 할까 반응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서 반갑고 그래서 정책 수준에서도 우리 보통 타부처가 연계협력이라고 하는 쉬운 말로 짬뽕 농촌 현장에서도 연계협력 짬뽕 이런 구조가 위아래로 형성이 되는 게 중요한 조건일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한 선생님 그런 말씀 해주셨고 플로에 계신 분들이 아마 이해를 못할 단어가 하나 있으실 텐데요. 몇 분 지금 얘기하는 도중에 거점 농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 안 하는데 이 거점이 이제 군사용어거든요. 군사용어인데 군인들이 어느 동네 가서 점령하고 천막 치는 그 거점이라고 해서 사실 좋아하지는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018년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이 처음 시작되면서 대충은 이게 뭐 하는 건지 알겠고 하고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하고 싶다는 농민분들도 계신데 그러니까 안내가 필요하고 컨설팅이 필요하고 공부도 해야 되는데 이 학습, 교육, 컨설팅은 누가 이걸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 과장님은 그때 아니셨지만 당시 과장님은 제가 일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예산을 줄 테니까 맡아서 해라 그때 제가 거절했습니다. 예, 제 본업은 연구지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고 제가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떡하냐 막 고민을 하다가 그때 내린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회적 농업 학과가 없잖아요. 그죠?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자도 굉장히 그 연구자층도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희박합니다.
오늘도 좀 이따 마이크를 드리겠지만 네덜란드에서 돌봄농업도 계속 연구하시고 국내에서도 조회원들이 굳이 오시라고 한 게 사회적농업 얘기 나오면 무슨 연구자는 맨날 저 혼자 다 땜빵을 해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농업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에게 안내하고 학습하고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그때 2018년에 한참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때 내린 결론이 학과도 없고 정식으로 배운 뭐 이론적으로 공부한 연구자도 없고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잘하냐? 이런 사회적농업이라고 부르든 말든 이 실천을 먼저 해갖고 경험을 쌓은 농민분들이 제일 잘 알지 않냐? 이 농민분들이 이런 걸 하고 싶어하는 후발주자 농민분들에게 본인의 경험을 알려주고 경험을 공유하고 모여서 나는 이렇게 해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면 그게 살아있는 공부고 그런 역할을 부여합시다. 그래서 별도의 농식품부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전국에 지금 4개의 거점 농장이라고 일단 표현을 했는데 맞으면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안내와 컨설팅, 교육 학습을 지원하는 그러면서 본인이 또 사회적 농업 실천하시는 이런 농장들이 있습니다. 또 플로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도 사회적 농업이 뭔가 궁금한데 앞으로 해보고 싶다, 안내를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농민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청송 여기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홍성, 그다음에 제천, 영광 그래서 이제 대충 뭐 호남권, 그다음에 경상도권, 강원, 충청, 충남, 경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있으니 문의를 하시면 경험을 같이 나눠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 계속 확장을 시켜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 나온 김에 여기 바이닝 케어팜 연구소, 그죠? 네덜란드에 저 발음이 맞습니까? 바이닝, 와게닝겐 힘들더라고요. 네덜란드 하나밖에 없는 농과대학이죠. 거기가 와게닝겐 대학이 작은 나라에서. 농과대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종합연구대학입니다. 네. 농업만 가르치는 그렇죠. 예. 그렇죠. 다른 학과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뭐 농업과 관련 쪽으로 세계적인 수준에 오르는 그런 곳이고 네덜란드가 특히 우리가 케어파밍이라고 하는 저는 그냥 정확한 번역은 아니겠습니다만 돌봄 농업이라고 번역을 그냥 해버렸는데 그쪽에 연구를 하셨고 활동을 하셨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들어와서 연구소를 차려서 일을 하고 계시고 일부러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이쪽 사회적 농업 하시는 얘기를 들으셨고 네덜란드 상황도 알고 그러니 본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사회적 농업이 확산되고 발전을 하려면 정책 지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노력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짧게 해주시면. 예. 짧게. 본인 소개를 그래도 해주세요. 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거의 다 된 분들도 있고 이제 아시겠지만 저는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때 이제 당시에 사회적 농업 지원 사업 생기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치유농업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활동하는 분들이 계셨죠. 그래서 한국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 연구 논문을 쓰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전화 인터뷰를 한 것도 기억이 나고 그래서 활동을 그때 바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접하다가 이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네덜란드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 별로 없으니 사실 별로 없다기보다 이제 저밖에 없으니까 한국에서 이런 활동이 좀 활성화되고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께 좀 뭔가 제공할 수 있는 일을 해봐라라고 해서 연구소를 만들고 사실은 저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활동을 쭉 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하면서 작년부터는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최근에 계속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국에 있으니까 더 많은 분들 만나고 또 방문도 할 수 있게 돼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좀 더 그전보다는 잘 알게 되었어요. 물론 제가 필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여러분들처럼 이제 농업을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좋게 보면은 직접 하거나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시각에서 저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알면 알수록 더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정책이나 이런 방향이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게 예전에는 저도 잘 모를 때는 그냥 심플하게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제 사회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돌아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일단 큰 틀에서 보면 저는 지금 이제 사회적 농업이 지원금으로 최장 5년까지 이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어떤 기틀을 잡고 시작할 때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하겠지만 앞으로의 그 지원금 이후의 방향도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고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지속 가능하게 되기 위해서의 어떤 방향, 지원금 없이도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좀 깊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처럼 어떤 지원금을 주고 그걸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뭐 나라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니까 물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지만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어떤 지원금으로 운영이 된 것이 아니고 아예 그 보건복지와 관련된 제도를 좀 끌어들여서 그쪽에서 운영에 대한 비용이 충당이 되고 농업인들은 이제 하드웨어의 측면, 뭐 농장 시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은 농업 쪽에 일종의 지원을 뭐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았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와 관련된 재원으로 운영이 쭉 됐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건복지 재정이라는 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일시적인 게 아니다 보니까 운영이 되고 있어야 되는 게 너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그런 게 조금 분리가 되는 방향 하드웨어에 대한 지원은 농업 쪽에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고요. 농장이니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이게 꼭 보건복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의 지속 가능한 재원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조금 잘 체계적으로 자리를 잡는다는 게 지속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더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보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처음에 제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말씀드릴 때 이제 치유농업 말씀도 드렸는데 보시면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구분이 된 사회적 농업에서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바와 치유농업에서 추구하는 바가 어느 정도 좀 구분이 된다, 뭐가 다르다라는 성격을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 그 농업인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여기 계신 분들 말고요. 조금 뭐 새로 시작을 하시려거나 아니면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도 그 두 가지를 혼동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일반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그게 오히려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조금 더 지원도 그렇고 또 활동에 있어서도 아까 그 치매안심센터 말씀하셨는데 사실 농장들을 제가 이제 농장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똑같이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어떤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신다고 할 때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치유농업 활동으로 이해를 하시기도 하고 똑같은 일을 하시는데 부르는 이름만 달라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들은 저한테 두 개가 자기 너무 헷갈리고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누구랑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한테 나는 이거 치유농업이라고 얘기하고 똑같은 거 저쪽 사람한테 사회농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렇게도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정리가 돼야 될 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좀 더 명확한 발전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와 이제 맞물려서 이 농업 쪽에 계신 분들, 농촌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이런 활동이 무엇인지 좀 더 제대로 알려질 수 있다면,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정책적인 어떤 뭐 TV 방송을 만든다 이런 것도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해도 충분하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이라기보다는 사실 보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의 홍보보다는 진짜 제대로 조금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홍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막연한 얘기인가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좀 짧게 얘기하려고 하셔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 농업, 그러니까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과제들이 좀 있는 거죠. 하나는 이 실천을 어떻게 확산시키고 널리 알리고 퍼뜨릴 건가이고, 또 하나는 현재 상황에서는 조현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지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이거 이제 기한이 있는 보조금이 아니라 어찌 보면 국가가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농민분들이 짬을 내서 하는 그런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국가가 일정한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시스템, 보건복지 쪽엔 그런 시스템들이 많이 있죠. 장기요양보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농업 실천과 제도적으로 어떻게 결합될 것이냐, 이런 결합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사회적 농업 실천의 어떤 지속 가능성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실천의 확산 그리고 이 실천의 지속성, 이 두 가지가 현재 한국에서 직면한 사회적 농업, 이렇게 아주 큰 판은 아니지만 이 작은 판에서 직면한 과제인데,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완주에서 오신 이호준 사무국장님이 그런 고민을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본인 의견을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소개해 주시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완주에서 왔고요. 저는 조금은 다르게 완주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라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대표의 사회적 경제학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위탁한 소셜센터장 이호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오고 있고요. 저희 네트워크 조직이기 때문에 실은 저희는 좀 이렇게 완전 농장이 아니고 중간에서 여러 가지 농장들을 지원하고 직접 지원도 하는 식으로 지원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차에 지원이고요. 저희가 해보니까 대상자로서는 뭐 발달 장애 아이 이동들과도 했었고 가족들, 그다음에 학령기를 넘은 청년 장애인, 그다음에 시설에 거주하는 시설 장애인들과도 같이 진행했었고, 그다음에 뭐 청년 귀농일, 다문화성 이렇게 조금 여러 주체들과 조직화하고 국민들과 결합시켜서 활동들을 해오고, 또 그 과정에서 계속 잘 되는 곳들도 발생해서 이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동작을 준비하는 곳들도 생기고, 또 하다 보니 너무 힘들거나 좀 우리 성격에는 안 맞는 곳들은 또 이탈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저희 나름의 방향을 잡아가고 수렴해가는 와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면,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사회적 경제 박람회고 사회적 경제 안에서 이걸 좀 어떻게 확장하는가를 고민하는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학기는 가장 실천적인 활동이다.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데 사회적 농업만 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의 확신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것에서도 저희 이제 이 참여자들의 좀 딜레마가 있는 게, 원래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게 참여자들이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조금 취약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뭐 어떤 일을 하고 지역에서 살아가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게 공모사업, 지원사업으로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경제 조직들도 조금 힘이 있는 사람들, 조금 자기 역량이 있고 또 행정과의 관계도 좋고 보고서도 잘 쓰고 이런 분들이 주축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딜레마가 이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였는데, 오히려 사회적 농업으로는 저희가 해보니까 이제 취약계층들이 모여서 같이 활동을 하고 네트워크도 쌓고 신뢰를 쌓으면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주체로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성장하는 게 이제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석태연도에 나왔던 데가 이제 올해 이제 작년에 이제 키울 협동조합이라는 사회적 농업의
사업체로 이제 사업으로 들어오셨는데 여기는 그저 이제 발달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님들이셨고 정기적으로 사회적 농업을 이제 격주로 참여하시면서 아이들과 매주 이제 자연스럽게 사회적 농업을 참여하셨는데 이분들도 이제 원래부터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이런 생각은 없으셨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딱 우리끼리만 모여있을 때의 편안함, 그냥 다 발달장애 아이들을 키우니까 오히려 어떤 분이 그냥 여기에 오면 숨 쉬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모여지고 그분들이 아 이제 우리는 조금 자주 뭔가 연대를 해서 자주 모이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장애아를 키우는 사람들한테는 조금 비빌 언덕이 돼주자라는 취지로 키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지금 이렇게 유지를 해오시고 올해는 조금 본격적으로 농장 활동도 하시면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이제 또 하나의 이제 다음의 사례가 여기는 이제 뇌병변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거주하시는 시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지역에서 오래 사셨고 이제 농사도 지으면서 뇌병변 시설을 하셨던 분이 대를 이어서 이제 그 시설을 이제 대물림 해주시고 거기 이제 시설에 계시던 분들이 사회적 농장에 참여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3년 차에 들어섰는데 여기는 좀 신기한 게 첫 해년도에는 여기도 이제 마을의 2대 농장을 빌려서 농장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는 이걸 좀 확신이 드셨어요. 확신이 드셨던 건 뭐냐면 10명의 장애인분들, 뇌병변장애 10명이 참석하시는데 이분들이 뭐 우리가 사회적 농업의 효과들은 다 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신체 활동도 하시고 정서적으로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보는, 스스로 요리를 해보는 이런 키우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크시니까 이분들 자체적으로도 밝아지셨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건 옆에서 도와주시는 복지사분들이 예전에는 아픈 얘기, 힘든 얘기만 하고 뭔가의 불만적인 요소들만 갖고 계시니까 같이 이제 생활을 도와주시는 분들도 힘드셨는데 이분들이 점점 이게 밝아진 얘기, 뭘 키우고 이런 것들을 하시니까 복지사분들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말 계속 해야겠다는 확신이 드시면서 땅도 마련하시고 이제 저희는 또 신한역 사업이 있어서 신한역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지원도 받으시고 하셔서 지금 연장을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워낙 그 지역사회 네트워킹이 좋으시고 그렇게 되니까 이 농장이 갖춰지니까 옆에는 또 이제 선덕보육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육원 아동들이 항상 지역사회에서도 관계가 없으니까 18세가 돼서 떠나면 애들이 어떻게 어디서 사는지 모른다.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관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제 농장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처음에는 첫 해는 저희가 조금 큰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친구들은 떠나는 이후에도 이렇게 계속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지금은 한 5년 정도 길게 이제 관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깨닫고 아이들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관계를 하면서 또 농장에서 같이 이제 연대를 만들어가고 있고 또 3년차 되니까 다른 농장, 다른 지역이 이제 독거노인분들 참여하시는 걸 보니까 아니 우리 지역에도 할머니들이 많이 계신데 저 할머니들도 좀 우리 농장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엮어지는 형태를 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또 조직들이 있고 사회복지 쪽은 신규 법인을 갖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여기는 이제 사회적 농업으로 좀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렇게 복지 문제를 해결하는 걸로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랑 이어지는데 가장 원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하고 싶었던 부분들, 좀 취약계층들을 엮어내고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게 협동조합을 만드는 일이 보통의 공모사업으로는 불가능한데 이런 사업으로는 참 가능하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울컥했던 얘기 중에 잠깐 좀 말을 하다가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래도 조금 종합적인 객관적인 얘기를 해드려야겠다 싶어서 예전에 저희가 이제 작년에 1년차를 마치고 이제 주민들을 참여했던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정리했던 설문지를 이제 다시 보면서 그걸 조금 이제 다시 정리해 보면서 제가 울컥했는데 사회적 농업을 저희도 오셨을 때 좀 행복해야 되고 재밌으셔야 되니까 프로그램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이분에 참여하시면서 어르신들이 왜 참여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니까 라는 거에 1번으로 주셨고, 또 사회정책을 참여하시면서 내 삶이 달라진 것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도 저는 뭐 소득, 뭐 프로그램, 뭐 배우는 거 이런 걸 줄 알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게 즐겁다고 하신 거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복지, 그냥 우리 기준으로의 이 정도는 제공해드려야지와 실제로의 그런 요구는 좀 달랐구나.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뭐 프로그램을 짜고 뭐 계획을 세워서 돈을 예산을 확보해서 뭘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냥 모셔오고 서로 이렇게 좀 대화도 나누시게 하고 쉬시게 하고 식사 조금 이런 정만 해도 충분히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도 제안 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안주는 뭐 푸드 플랜이나 친환경이나 노동중심지나 이런 걸 논의하면서 그래도 좀 사회적농업과 이렇게 연계를 해보려고 노력을 좀 해요. 근데 보면 이제 어쨌든 푸드 플랜도 먹거리랑 이어지는 거고 이제 기획생산, 생산 체계를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충분히 사회적농업이 한 춤을 담당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신활력도 지금 이제 치유농업으로 지금 결합하고 있는데 조금 더 사회적농업으로 두면 더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심지 활성화도 어쨌든 주민들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사업, 조직화 이런 것들에 이런 데로 좀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사회적농업은 오히려 기본적으로 뭐 주민 교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진행이 되도록 크게 권고를 해주시면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완주는 사회적 격리 실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호진 사무국장님도 사회적 농업 실천이 지역에서 어떻게 확산되는가 이런 얘기를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라는 게 워낙에 협동과 연대를 바탕에 깔고 움직이는 거니까 그 사회적 경제의 이념적 가치에 맞춰서 사회적 농업 실천이 전개될 때 그 확장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다.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오늘 정해진 패널분들 중에 이제 홍성의 정민철 선생님 오셨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실 말씀 한 페이지 써내라고 그랬다고. 이게 절대로 안 써내실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듣기를 1등으로 써내셨다고. 근데 본인이 써내신 거를 읽으셔도 되고요. 안 읽으셔도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민철 선생님한테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농촌 문제나 사회적 경제 이런 문제에서 제 사브나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걸 배우고 영감을 얻는데 이제 옆에서 쭉 보셨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사회적 농업 실천을 또 본인이 이제 청년들과 함께 농사짓고 그러고 계셔서 아마 좀 이 사회적 농업 실천의 확장과 지속 가능성 이 두 측면에서 좀 의견이 분명히 있으시죠. 그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업을 안 봤는데 여기 불려왔습니다.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게 싫어가지고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상하게 왜 사회적 경제 방향에 사회적 농업이 자꾸 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 사회적 경제 조직이 아니잖아요. 농장들은 행복 농장이나 뭐 빼고는 대부분 그냥 영농장 법인이나 뭐 이럴 건데 사회적이라는 단어가 똑같다 보니까 그냥 자꾸 불려오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앞에 문제제기 나왔지만 어떻게 하면 그 사업이 끝났을 때 계속 여도성을 가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쨌든 복지 체계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지는 지점이 있어야 될 건데 이게 어느 부분에서 연결되어질 거냐라는 부분이 저 같은 경우는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이쪽에서 개별 농장에 대해서 본인들의 활동 영역이나 사회복지 체계 속으로 농장들을 유입시킬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금 사회적 농업 사업이라고 하는 게 계속 개별 농장에 지원을 하고 그 역량을 강화시켜내는 것 같지만 이 부분이 공간적으로 저는 어느 지점에서 사회적 경제라고 하는 부분과 만날 수가 있을까? 사회적 경제하고 만나기 위해서는 면에서 만나야 되느냐, 군에서 만나야 되느냐, 뭐 저는 이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장들,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장들이 어떻게 하면 저는 지금까지 대부분 만나는 지점이 군에서 만났거든요. 군 단위에서 만나다 보면 업에서 만나게 되는 거고, 각 면에 와서는 그냥 실행되어지는 방향이었다면, 저는 사회적 농업 부분은 면 정도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 사회적 경제 조직에 농장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 만들어져 있던 보건복지부의 조직으로 만들어져 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행안부에서 만들어져서 움직이고 있는 면 단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는 어디든지 뭐 돌봄 분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생활지원사 제도라든가 지금 제도가 벌써 있거든요.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는 개별 농장하고 만나기가 어려운 구조지, 사업들은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만나는 지점이 저는 사회적 경제 조직화되어지는 지점이고, 그건 개별 농장이 사회적 경제 조직화로 조직으로 전환되어지는 게 아니고 면 단위에 여러 조직이 통합되어지는 식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곳에 주도적으로 농장들이 개입해 들어가는 방식이 저는 농촌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사회적 농업을 담당하고 있는 과 이름이 농촌사회복지과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를 농촌 사회라고 할 때 사회를 면이라고 바꾸면 농촌면복지과라고 적합한 액션 활동이거든요. 근데 농촌은 기본적으로 저밀도의 저는 전국면 한 3,000명 준다는데 이 중에 사회 배려 대상자가 아닌 게 어디지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 40대 50대 빼고는 다 한 것 같아요. 40대 50대 일부로 들어가 버리면 전체 인구의 한 70%가 사회 배려 대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거 자체를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농업이 접근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조금 더 활성화되어지는 방법은 면 단위의 사회적 경제 조직이 만들어지고 농장이 결합하면서 도시에서는 도저히 보기 힘든 방식으로 농촌의 복지 시스템이 체계화되어진다면, 통합적으로 된다면,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도 세분화되어지잖아요. 근데 농촌에서는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다 망합니다.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통합에서 시작을 하고 세분화로 필요하다면 분화되어지는 과정으로 저는 농촌사회복지는 좀 움직여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사회적 농업을 처음 설계할 때도 잠깐 참가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사회적 농업 행정에서는 사업 좀 그럴듯한 이름에 사업을 하나 만들어낸 거로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처음에 논의할 때는 이름이야 어떻다, 소위 말하는 농업의 새로운 형태, 소위 말하는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농업의 형태를 뭔가 한 개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한 게 사회적 농업이었거든요. 이게 뭐 다른 사업 하나, 아이템 하나 만들어내자, 뭐 농장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 아이템 만들어내자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초기에 접근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단지 사업이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여러 정책 사업 중에 하나를 끄다가 보조 사업 중에 하나로 저는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를 조금 해결하는 방식은, 저는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방식이 저는 참 마음에 들었던 거는 끊임없이 농장들을 모으고 공유하고 학습하는 구조였거든요. 초기에 9개 농장에 있었을 때는 매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이렇게 모으냐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런 프로세스가 맞았다는 거죠. 저는 다른 사업에서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걸 잘 못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향후에도 작동하게 만들 거냐, 요거를 좀 더 고민을 하면 저는 좀 보조 사업의 하나로 남겨지는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세 번째는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가면 갈수록 자꾸 당신 농장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 농장 같은 혹시나 사업을 신청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왜 갑자기 우리는 세대가 들어가지? 우리 이제 뭐 한국농장하고도 간혹 얘기할 때 하지만 청년이면 사지만 멀쩡할 뿐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한때 저희들 농장에는 한국 농장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들 농장에 정신적으로 어려 있는 청년도 있었고 발달 장애가 있는 청년도 있었고 근데 얘들은 청년이라고 그냥 퉁쳐버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면 차라리 사회적 농업하는 농장을 너무 대상자를 한정 짓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너는 정신질환, 만성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러면 그 농장에는 계속 만성정신질환자만 계속 왔다 갔다 하면 기존에 사회복지기관에서 동일한 그룹들을 계속 폐쇄적으로 모으는 거 뭐가 달라질 거냐라는 거죠. 사회적 농업이 아까 한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회로 진입을 한다든가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는 거라면 그곳에 뭐 저는 그냥 보통의 청년도 있고 정신적으로 조금 힘든 청년도 있고 발달도 좀 힘든 청년도 있고 그 청년들이 그 하나의 농장에서라도 여러 좀 흩어져 있으면 같이 모여서 있으면 통합적으로 있는 게 훨씬 사회적 농업의 원래 목적에도 부합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대상자를 중심으로만 특화시키면서 정원화시켜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복합적으로 좀 가는 농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비슷한 사례로 프로그램을 자꾸 제안을 짜라고 하는데 아니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농사일 계속 하는데 무슨 프로그램이 이걸 어떻게 짰지?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거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저는 차라리 사회적 농업 쪽은 어떻게 일상화시켜내고 활동 자체를 어떻게 이게 저는 이 밖에 나와서 체험 관광과 비교했을 때 항상 다른 지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이전에 체험 관광 쪽은 일회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다수를 흘려보내듯이 만났다면 사회적 농업은 소수의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일상적으로 만나는 게 사회적 농업이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다. 그렇다고 하면 일회성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일상적인 흐름이 필요하다. 그 일상적인 흐름을 그 농장이 만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전체 농장의 활동 중에 요 영역은 만나자고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그냥 단지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로 단순화될 수 없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부분이 정책을 사업을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참 어려우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좀 특화되고 좀 세분화돼 줘야 되는데 이거 너무 아무런 색깔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사회농업 자체가 그런 거기 때문에 좀 더 농업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특히 규모가 작은 농장들이 하나의 면이라고 하는 내지는 마을이라고 하는 그 지역 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져서 자체 복지 체계를 구축시켜 나간다는 차원에서는 그런 접근을 좀 해주는 게 과이름에서도 농촌사회복지 과장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농촌사회복지를 위해서 왜냐하면 저희 농촌사회에서는 50%가 농사짓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좀 이런 역할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게 또 생태를 만들고 또 사회복지기관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좀 제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상화 이런 표현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표현 생각이 들고 이제 얼추 마무리할 시간이 되긴 됐는데 저기 우연히 앞에 앉으신 대로 세불기 같은 그래서 아마 지금 올해 처음 사회적농업 사업에 참여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뭐랄까요 간단하게 어디에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 그 포부와 의욕을 짧게 한번 그래도 앞에 앉으셨으니까 10분 늦게 온 저기로 명당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패널들과 담당자분들의 생생한 얼굴을 보면서 사실은 지금 논번기거든요. 제가 지금 번자가 뭔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민첩할 민자 밑에 실사자가 붙은 거네요.
가장 사실은 지금 바쁜 때인데 왜 광주까지 오라 그러나. 충주에서 여기 오려면 아주 멀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왜 이렇게 멀리까지 오라 그러나 좀 불평을 하고 왔는데 그래도 앉아서 듣다 보니까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부는 뒤에 계신 우리 하여튼 1년차, 2년차 분들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어째 시간이 다 돼가는데 박사님 잠시만. 예. 예, 해뜨는 농장의 수경입니다. 예. 제가 준비해왔는 말 하나도 못하고 아까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제가 잠을 못 잘 것 같아서 예, 저희 사회적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적 농업을 하는 60개 농장이 대상자였고 오늘 행사가요. 그래서 이 사회적 농장을 운영하시는 사업자분들이 거의 다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준비를 했는데 사실 이런 모임 농식품부 여기 농촌경제연구원 농어촌공사 사회적 농장들이 다 모인 게 2년 만이거든요. 이런 행사가 저희가 첫 해는 정말 매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런 흐름이 끊기고 나니까 작년에 진입하신 분들 올해 새로 시작하신 분들은 되게 막막하실 거고 저희들도 거점 농장에서 도움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한계가 많이 있을 건데 이런 행사를 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느냐. 이 지원 사업이 끊겨도 가능하려면 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우리 사회적 농장들이 자립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이런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단합을 해야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해서 올해 2월에 협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적 농업을 하는 농장, 요 지원 사업을 받는 농장 중심으로 이제 협회 회원도 받고 있고요. 오늘 옷 안 쓰셨으면 이따가 저희 부스에 오셔서 회원 가입 신청서 쓰시고 가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협회에서 뭘 할 것이냐, 사회적 농업을 알려야 되고 교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농장들과 이 관과의 관계에서 중간 역할을 해야 되고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이 협회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 가능한 사회적 농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려고 협회를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힘을 합치면 크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치유농업과 사회적 농업이 헷갈리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치유농업이나 사회적 농업이나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정의와 기관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요. 사회적 농업 안에 치유도 있고 돌봄도 있고 교육도 있고 고용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부분 짓는 거는 보조금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 현장에서 뭘 하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지 농장에서 이런 치유농업 활동을 할 때 사회적 농업으로 확장시키기 위해서는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소수라도 그분들의 생활에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그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협회가 만들어졌으니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할 거고 우리 회원들께서 더 힘을 밀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같이 일한다면 지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자체에서 막 밀어주는 데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힘들어요. 한 농장이나 협동조합이나 여기서 하기는 힘든데 그 공감을 일으키는 것도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또 예산이 보조금이 한 농장에 5년이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니까 첫 해는 잘합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의회나 공무원들이나 그리고 옆에 이웃들에서 약간의 저항이 오더라고요.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잘 대응하고 또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같이 연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힘든 일을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고 재밌게 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이 그래도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행사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에 하게 되면 숙제를 잔뜩 안고 하는 기분이더라고요. 많이 부담스럽긴 합니다. 우선 뭐 어제부터 그 사회적 경제 박람회 이제 저희 부스 참여하는 데도 돌아보고 근데 생각보다 저희 어제 차관님 보시느라고 저는 그 의전에 좀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대표님들하고 얘기 나눌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아쉬웠던 것 같고요. 뭐 그래도 이제 그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여주셨던 부분들, 열정들 이렇게 잘 이제 깊이 마음속에 새겨놓고요. 저희가 사회적 농업 정책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만능은 아닙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다 1부터 100까지 다 설계를 해가지고 넌 무엇을 해라, 무엇을 어떤 것을 해라, 어떻게 움직여라 이런 걸 전부 다 간섭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낼 부분들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촉매를 시켜주는 역할, 조금 더 부스팅 해주는 역할, 뭐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보조금 사업을 하지만 이 보조금 사업이 없었으면 뭐 지금도 계속해서 운동 차원에서 머물렀겠죠. 물론 이제 그게 더 좋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사회적 그 여러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게 만들고 또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 안에서 발생하는 좀 디테일한 이제 뭐 이게 문제점들은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부가 할 일들은 그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촉매시키고 또 이제 기반을 만들고 또 여건을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좀 조성해 주는 것, 이것들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일 고생하시는 것은 그래도 사회적 농업을 운영하신 여러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저희가 요즘 고민하는 부분 지점들은 그냥 저도 이제 사실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분위기라고 들었었는데 그래서 사실 자켓도 안 입고 올까 하다가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서 입고 왔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좀 딱딱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지점은 그렇습니다. 여기 많이 나왔지만 이제 지속 가능한 모델, 그러니까 보조 사업이 5년이고 10년이고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이런 종류의 사업들은 계속 끊어지게 마련이고요. 이제 자립하고 자생해야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게 복지부, 교육부에 이제 각종 그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들. 그래서 아까 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들 최근에 지난주에 보냈나요? 저희가 공문을 복지부하고 교육부 이쪽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우리 농장들 소개하는 자료도 다 뿌려가지고선 각 그 사회복지센터, 뭐 장애인센터에 다 보내달라고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장까지 내려가서 현장에서 이제 다시 연결되는 작업이 조금씩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해서 그런 사회보장 서비스, 그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여기 사회복지과정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 실제로 이제 이게 시장으로 형성이 돼 있고요. 거기에 그 사회적 농장이 참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참여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이제 저희들이 고민입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사회적 농장의 어떤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 일정한 여건을 갖춘 같은 농장을 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법과 법 사이에서 이제 연계를 시키면 좀 더 공고하게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고민을 좀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와 그다음에 학술적인 부분이 있어서 조금
우리가 지금 4년밖에 안 돼서 이제 그렇긴 하겠지만 우리 김정석 박사님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사실 김 박사님 같은 이제 연구하시고 또 학술적으로 서포트를 해주시고 할 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그 고민을 안 했는데 이 현장에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그런 분들이 좀 층이 좀 두터워야 결국은 사회적 농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뭐 지식 그룹 아니면 연구 그룹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수경 대표님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힘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카스 같은 이제 역할을 좀 한번 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협회가 지금 아직 이제 2월밖에 안 됐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협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협회가 이런 이제 그 기반을 닦고 능력을 조금 이제 배양을 좀 한다 그러면 협회가 많은 일들을 저희 개신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좀 더 바람직한 그 거버넌스 구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희가 협회 관련해서 이제 활동은 저희가 충분히 좀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에 대한 답변은 다 못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정민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 사회적 농장 간에 서로 이제 모여서 이제 학습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그 장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거점 단위로는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거 오늘 같이 이제 이렇게 전체가 모이는 것들이 2년 만에 이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뭐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거라고 예측은 해보는데요. 이거 사회적 경제 박람회를 통하든 아니면 별도로 만들든 이런 자리는 저는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뭐 분위기 방식이든 아니면 현장에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서로의 경험을 좀 쌓아가는 이렇게 공유하는 것, 또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학습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는데요. 과장님은 어제 의전 때문에 바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의전에 미숙해가지고 사실은 아까 저쪽 뒤에 청와대 사회적 경제 비서관 김기태 비서관님께서 제가 시간 보니까 거의 50분 동안 앉아가지고 계속 듣고 사실은 원줄도 받았어요. 적당한 타이밍에 인쇄시켜가지고 근데 이제 타이밍 못 잡는 사이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오늘 이 자리에 저 대통령 직속 농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안인숙 사무국장님께서 앉아 계셔서 계속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서 인사라도 예, 오늘 뭐 생각보다 좀 거창한 행사가 돼버렸는데 플로어에 앉아 계신 분들 질문도 있으시고 이러실 것 같은데 그걸 듣지 못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를 해주시고요. 오늘 주로 사회적 농업과 관련된 정부 정책 사업에 참여하시는 농장분들이 앞에 나와 계셨는데 협회도 있다고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책도 있고 도움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실천이 뭐 운동이라고 해도 좋고 실천이라고 해도 좋고 농촌 지역의 어떤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농민들도 주민들과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이런 실천이 확산되고 운동이 퍼져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많이 그렇게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퍼뜨릴래 할 때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하자면 그냥 사람이 변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특이한 것도 개종을 하거나 종교를 바꾸듯이 아니면 옆에서 꾸준히 의미 있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 옆에서 보면 서서히 물들거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삶의 자리에서 주변 분들을 물들일 수 있는 그런 실천을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장시간 진행되는 오늘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